수십 미터 절벽에서 떨어졌으니 뼈도 못 추렸을 거다.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해. 조카의 사주를 받은 킬러들은 70대 노인을 무참히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줄 알았던 순간 짙은 피비린내를 맡은 커다란 들개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개를 따라 밧줄 하나에 의지해 절벽을 타내려온 산골 소년. 소년은 피투성이가 된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소년이 품에서 꺼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확인한 노인은 부서진 몸을 들썩이며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통곡하고 맙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내 외동딸의 혈육이 이 척박한 산골짜기에 숨어 생존하고 있었다니. 이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할아버지와 천재적인 생존력을 가진 산골 손자의 핏빛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입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공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죠. 두꺼운 결제 서류철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도 내 놈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 당장 짐 싸서 나가. 강태진 회장이 핏대가 선 얼굴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수습하겠습니다. 계열사 사장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죠. 수습? 회사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어. 내 놈이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돈이다. 내 밑에서 20년을 넘게 일하고도 내 성격을 그렇게 모르나? 사직서는 당장 수리할 테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들이지 마라. 강태진이 주먹으로 회의용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임원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임원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식은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회사 돈으로 골프나 치고 다니면서 이따위 성적표를 들고 와. 당장 경찰에 배임 혐의로 넘기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태진의 호통에 회의실 유리창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만 바닥으로 고정했죠.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강태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을 찢어놓았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들어왔죠. 경호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사장과 임원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고된 임원들의 비명 같은 외침이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강태진은 목을 조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죠. 강태진의 오랜 신복인 김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죠. 저놈들이 쓰던 사무실 당장 폐쇄하고 물건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어. 관련된 사업도 오늘부로 전면 백지화한다. 강태진이 넥타이를 탁자에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후임자는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찾아내서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명단 올려 명심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택으로 가실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해고된 임원들의 빈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대답했죠. 강태진은 두 눈을 감고 미간을 꾹 누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밤 거대한 대저택에 도착한 강태진은 곧장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굳게 닫은 강태진은 방 한구석에 있는 육중한 금고 앞으로 걸어갔죠. 다이얼을 돌리고 지문을 인식하자 삼중 잠금 장치가 된 벽면 금고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강태진은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상자 안에는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외동딸이 남기고 간 낡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아기 옷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불호령을 내리던 차가운 재벌 총수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죠. 늙고 지친 아버지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아기 옷의 깃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예쁜 딸, 널 이렇게 품에 안고 뺨을 비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야속하게도 흘러버렸구나. 애비가 밉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버리더니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게냐? 네가 이 옷을 입고 내 품에서 방긋방긋 웃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회사 일에 미쳐서 널 외롭게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못난 애비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돌아와 다오. 강태진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강태진은 아기 옷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였죠. 한참 후 고개를 든 강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딸의 마지막 행방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오래된 흥신소의 조사보고서였죠.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권력이 얼만데,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내 핏줄 하나를 못 찾는다는 말이냐? 흥신소 놈들도 다 소용이 없어. 경찰 놈들도 다 멍청이들 뿐이다. 우리 딸이 살아는 있는 건지, 밥은 굶지 않고 있는지, 아프면 약이라도 먹고 있는지, 살아있다면 제발 내 꿈에라도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겠니? 강태진은 수백 번도 넘게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조용한 서재 안에는 늙은 회장의 후에 섞인 한숨소리만 가득 찼죠. 한편 그 시각 강원도 깊은 첩첩산 중입니다. 성인 10만이조차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수직 절벽 중턱에 작은 형체가 매달려 있었죠. 10살 체구의 소년 민수가 굵은 밧줄 하나에만 몸을 의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타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민수보다 덩치가 훌쩍 큰 떠돌이 들개 백구가 위를 올려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백구는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뱀과 굶주린 산짐승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빛내며 이빨을 드러냈죠. 백구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뱀 나오니까 풀숲 쪽으로는 가지 마. 이 근처에 엄청 큰 도라지가 있다고 했어. 이것만 캐면 우리 한 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민수가 밧줄을 꽉 움켜쥐고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밧줄이 낡아서 조금 흔들리지만 참을 만해. 넌 거기서 망이나 잘 보고 있어. 민수가 발에 힘을 주고 절벽 틈새를 단단히 디뎠습니다.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낭떠러지였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죠. 백구가 알았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짧게 짖었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좁은 바위 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찾았다. 여기 꽁꽁 숨어 있었네. 민수의 눈이 반짝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팔뚝만한 희귀 절벽 도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상처 하나 없이 도라지를 캐내어 허리춤에 찬 망태기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엄청 큰 거 캤어. 이제 내려간다. 민수가 다람쥐처럼 날랜 동작으로 밧줄을 타고
가볍게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백구가 민수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하찼죠. 간지러워 백구야. 저리 좀 비켜봐. 약초 망가지면 안 돼. 민수가 웃음을 터뜨리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망태기 안의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네. 서둘러야겠다. 백구야, 저기 덤불 쪽으로 가보자. 토끼가 지나다니는 길목이야. 민수는 백구를 데리고 절벽 근처의 좁은 짐승길로 이동했죠. 민수는 산짐승의 뼈와 낡은 가죽으로 직접 만든 덫을 꺼내어 길목 구석구석에 능숙하게 재설치했습니다. 낙엽과 흙을 덮어 위장하는 솜씨가 어른 사냥꾼 못지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보면 통통한 놈으로 한 마리 잡혀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백구 맛있는 뒷다리 구워줄게. 민수가 덫 주변의 흙을 단단히 다지며 말했죠. 백구는 신이 난 듯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모두 마친 민수는 넓적한 바위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민수는 흙투성이가 된 겉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죠. 여러 겹의 비닐로 꽁꽁 싸맨 작은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행여나 비닐이 찢어질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는 끝부분이 낡고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기 전 자신의 얼굴과 손에 묻은 진흙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더러운 먼지가 사진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엄마 나 오늘 진짜 큰 도라지 캤다. 어른들도 못 캐는 걸 내가 혼자서 캤어. 약방 할아버지한테 가져가면 쌀도 사고 고기도 살 수 있을 거야. 백구가 밑에서 뱀도 쫓아주고 엄청 잘 지켜줬어. 엄마가 하늘에서 나 지켜보라고 백구를 보내준 게 맞나 봐. 민수가 사진 속 여성의 이목구비를 작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엄마 사진 보니까 힘이 펄펄 난다. 내일은 산 너머 장터에 가서 국밥도 사 먹을 거야. 엄마 목까지 내가 다 먹고 올게. 나 밥도 엄청 많이 먹고 키도 쑥쑥 크고 있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예쁜 옷도 사주고 따뜻한 집도 지어줄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잘 기다려야 해. 너무 많이 보고 싶어 엄마. 민수의 맑은 눈동자에 붉은 노을빛이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에 입을 맞춘 뒤 다시 비닐로 꼼꼼하게 싸서 품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죠.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빠르게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는 서늘한 밤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집에 가자. 늦으면 산도깨비 나와. 민수가 흙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며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묵직해진 약초 배낭을 고쳐 메고 숲속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자신만의 낡은 귀틀집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백구가 민수의 앞장서서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한가운데서 고독한 밤을 보내는 늙은 회장이 있습니다. 진짜 산골 숲속에서 들개와 함께 씩씩하게 생존해 나가는 어린 소년이 있죠.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짙은 어둠 속으로 나란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 비밀 요정입니다. 밀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탁자 위에는 수백억 원대의 그룹 비자금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상철 부사장이 두 눈을 붉게 붉힌 채 장부들을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부패한 회계 책임자는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 땀을 닦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빨리빨리 못해?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너와 나는 오늘부로 끝장이야. 이 장부가 내일 아침 회장님 책상에 올라가기 전에 앞뒤 숫자를 완벽하게 꿰맞춰 놓으라고. 강상철이 묵직한 유리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부사장님, 아무리 장부를 조작해도 비어버린 수백억 원을 하루아침에 메우는 건 무리입니다. 차명 계좌로 빼돌린 자금 흐름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전부 들통나고 맙니다. 회계 책임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죠.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가락이라도 빨리 움직여. 무능한 놈아. 내가 널 그 자리에 앉혀준 이유가 뭔데? 이따위 변명이나 들으려고 회계 책임자 자리에 앉힌 줄 알아?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장부 조작해서 완벽하게 덮어놔. 강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계 책임자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밀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상철의 신복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본사 보안팀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부사장님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비자금 횡령 관련 내사 보고서가 확실합니다. 뭐라고? 김 비서실장, 그 교활한 놈이 벌써 냄새를 맡았어? 강상철이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을 풀며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강상철의 두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최고급 양주가 담긴 유리잔을 집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강태진 회장 영감이 내사 보고서를 봤다면 난 당장 내일 아침에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갈 거야. 내 모든 재산은 압수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겠지. 안 돼. 절대 그렇게 놔둘 순 없어. 내가 태성그룹을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려고 해? 날 버린다면 내가 먼저 쳐내는 수밖에 없어. 강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쳤습니다. 강상철의 눈빛에 무서운 살기가 번뜩였죠. 1시간 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외곽의 낡은 폐공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강상철이 초조하게 주변을 서성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을 끈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공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에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 청부업자 조직 리더인 독사였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부사장님. 밤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급하게 저를 부르신 걸 보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쓰레기라도 생기셨나 봅니다. 독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삐딱한 자세로 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없어. 오늘 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아주 크고 위험한 일이야.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액수를 주지. 강상철이 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어 독사에게 건넸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다. 이 안에 100억이 들어있어.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이 돈은 전부 내 몫이야. 독사가 메모지를 받아들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100억이라. 아주 구미가 당기는 액수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목숨이기에 이렇게 큰 돈을 거시는 겁니까? 강태진 회장. 우리 늙은 삼촌 말이야. 내일 아침 일찍 강원도 선산으로 향할 거다. 주말마다 경호원 한 명 없이 혼자서 산에 오르는 오랜 습관이 있지. 산세가 험해서 사고가 나기 딱 좋은 곳이야. 늙은이가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진 불행한 사고로
완벽하게 위장해. 강상철이 이를 꽉 악물며 독사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가족을 직접 없애시겠다니 참 지독하십니다. 돈만 확실하다면 누구든 못 없애겠습니까?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아주 슬픈 부고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입으실 훌륭한 검은 양복이나 미리 준비해 두시죠. 독사가 메모지를 품에 챙겨 넣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상철은 공장에 홀로 남아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크게 웃었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강원도 첩첩산 중에 위치한 태성그룹 소유의 선산 입구에 묵직한 세단이 멈춰섰죠. 강태진이 단출한 등산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태진의 표정은 수백억 원을 횡령한 조카에 대한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산세가 많이 험합니다. 저희가 뒤에서 거리를 두고 모시겠습니다. 수행 경호원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쫓아오지 마라. 혼자 조용히 결정할 게 많다. 밑에서 차나 지키고 있어. 강태진이 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죠. 수행원들은 강태진의 명령에 더는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태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홀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그놈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불쌍한 핏줄이라고 걷어서 자식처럼 키워놨더니 회사 돈을 수백억이나 빼돌려 내 눈을 속이고 태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고 해? 내가 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나를 속여? 강태진이 굵은 지팡이를 짚으며 참아왔던 화를 소리내어 토해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던 강태진은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 쪽으로 잘못 접어들고 말았죠. 주변은 대낮인데도 우거진 나무에 가려 어두침침했습니다. 강태진이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순간이었죠. 나무 위와 거대한 바위 뒤에서 검은 복장을 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한들은 강태진을 둥글게 포위하며 거리를 좁혀왔죠. 괴한들의 손에는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등산용 칼과 굵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매서운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은 무리를 훑어보았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사람을 잘못 골랐다. 내 얼굴을 안다면 당장 무기를 버리고 산을 내려가라. 안 그러면 내 놈들 무사히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다. 강태진이 지팡이를 꽉 움켜쥐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리 사이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독사가 건방진 걸음걸이로 앞으로 나섰죠. 나이가 들어도 기백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아쉽지만 돈은 이미 다른 분께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조카분께서 회장님이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라더군요. 독사의 말에 강태진의 두 눈이 분노로 크게 커졌습니다. 상철이 그 천하의 몹쓸 놈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어? 내 놈들도 마찬가지다. 날 죽이고 무사히 이 산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걱정 마시죠. 아주 불행한 산악사고로 깨끗하게 처리될 테니까요. 험한 산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는데 경찰이 의심을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모셔라. 독사가 턱짓으로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사의 수하들이 일제히 강태진을 향해 무기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죠. 강태진은 70의 나이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빠르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괴한의 뾰족한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죠. 강태진은 손에 쥔 단단한 지팡이로 칼을 든 괴한의 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괴한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괴한들이 사방에서 쇠파이프를 거칠게 휘둘렀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덤벼들어. 다 비켜라. 강태진이 크게 소리치며 있는 힘껏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젊고 훈련받은 청부업자들의 공격을 혼자서 끝까지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날카로운 칼날이 강태진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굵은 쇠파이프가 강태진의 오른쪽 허벅지를 강하게 때렸죠. 강태진이 붉은 피를 쏟아내며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어깨와 허벅지에서 솟구친 피가 등산복을 흠뻑 적셨죠. 강태진은 밀려오는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강태진의 등산화 끝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강태진이 등 뒤를 빠르게 돌아보았죠. 수십 미터 아래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계곡 절벽이 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쇠파이프를 들고 강태진의 코앞까지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다음 생에는 조카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독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진의 가슴을 향해 힘껏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기력을 다한 강태진은 방어할 틈도 없이 가슴을 걷어차였죠. 강태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강태진의 외침이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강태진의 몸은 수십 미터 아래 절벽을 향해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죠. 절벽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이내 빽빽한 가시덤불 속으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죠. 독사와 수아들은 절벽 끝에 서서 고개를 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진의 모습은 우거진 덤불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묻은 붉은 핏자국만이 방금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다. 짐 챙겨서 철수한다.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이랑 우리 발자국 흔적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워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독사가 수아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수아들은 주변의 흙을 발로 덮고 나뭇가지를 치우며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죠. 검은 복장의 괴한들은 소리 없이 산속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속에는 다시 적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절벽 밑바닥에 깊고 차가운 진흙더미 위입니다. 강태진이 미동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 쓰러져 있었죠.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에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린 피가 얼굴을 덮고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태진의 입술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강태진의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어젯밤 서재에서 보았던 낡은 아기 옷이 아른거렸죠.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태진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는 바람소리만 스산하게 맴돌고 있었죠. 산의 지형을 순찰하듯 샅샅이 돌아다니던 떠돌이 들개 백구가 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백구의 까만 코끝이 미세하게 벌름거렸죠. 바람을 타고 아주 짙고 비릿한 피냄새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눈을 번뜩이며 가파른 계곡 밑바닥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계곡 바닥의 차가운 진흙더미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강태진이 쓰러져 있었죠. 어디선가 진동하는 피냄새를 맡고 나타난 거대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강태진의 육체 주변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멧돼지가 거친 숨을 씩씩 내뿜으며 강태진의 다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으려는 찰나였죠.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온 백구가 멧돼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백구가 등줄기에 털을 빳빳하게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훤히 드러냈습니다.
크르릉, 멍, 멍. 백구가 산이 떠나가라 사납게 짖어대며 멧돼지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죠. 사나운 들개의 맹렬한 기세에 놀란 멧돼지가 흠칫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멧돼지는 백구의 성난 이빨을 보고 이내 방향을 틀어 깊은 숲속으로 허둥지둥 도망치고 말았죠. 백구야, 거기서 뭐해? 멧돼지 나타났어? 뱀 나왔어? 절벽 위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줄을 묶던 민수가 백구의 요란한 짖음을 알아채고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둔 굵은 밧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죠. 성인 사냥꾼조차 두 발로 내려오기 힘든 수직 절벽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맨몸으로 절벽을 타고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계곡 밑바닥에 가볍게 착지한 민수의 눈앞에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된 백발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저리 비켜봐. 이 할아버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숨은 쉬시는 건가? 냄새 맡고 산짐승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해. 민수는 처참한 모습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처럼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죠. 민수는 맑은 계곡물 주변에서 자라는 넓적하고 커다란 잎사귀들을 재빨리 여러 장 뜯어냈습니다. 민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잎사귀를 듬뿍 적셔 강태진의 곁으로 다가갔죠. 민수는 피로 물든 진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산에서 피 흘리는 사람 보면 절대 잠들게 하면 안 된댔어요. 계속 저랑 말씀하셔야 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먼저 닦아드릴게요. 물이 엄청 차가우니까 정신이 좀 드실 거예요. 민수가 차가워진 강태진의 이마와 뺨에 엉겨붙은 핏자국을 젖은 잎사귀로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붉은 핏덩어리들이 맑은 물에 조금씩 씻겨 내려갔죠. 얼음 같은 물기에 자극을 받은 강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으가. 강태진이 뼈가 깎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선 사이로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는 작은 소년의 실루엣이 보였죠.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청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셨나 봐요. 다리뼈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진 것 같아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얼굴에 묻은 피마저 닦아드릴게요. 민수가 잎사귀를 계곡물에 다시 힘차게 빨아왔습니다. 강태진의 턱과 콧등 눈가에 묻은 끈적한 피를 마저 부드럽게 닦아냈죠. 백발의 머리카락을 덮고 있던 붉은 핏자국이 어느 정도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민수가 강태진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갑자기 손놀림을 뚝 멈췄습니다. 민수의 맑은 두 눈이 커다랗게 둥그러졌죠. 강태진의 유난히 짙고 곱게 뻗은 눈썹과 고집스럽지만 어딘가 깊고 처연해 보이는 눈매가 민수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봐. 이 할아버지 얼굴 참 이상해. 우리 엄마 눈썹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살짝 벌리며 허공의 손가락으로 강태진의 눈썹 모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매일 밤 오두막에서 잠들기 전마다 들여다보며 입을 맞추던 사진 속 엄마의 얼굴 특징과 눈앞의 낯선 노인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닮아 있었죠. 핏물이 묻은 손을 자신의 겉옷바지에 벅벅 닦아낸 민수가 안주머니를 황급히 뒤졌습니다. 여러 겹의 비닐에 꽁꽁 쌓여 있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어
조심스럽고 빠르게 펼쳤죠. 비닐 벗기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 꼭 보여주고 싶어서 뜯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예요. 민수가 강태진의 시야 정면에 흑백 사진을 바짝 들이밀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눈썹도 똑같고 코도 똑같아요. 우리 엄마 아시는 분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기대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초점을 잃고 흔들리던 강태진의 핏발선 시야가 서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강태진의 망막에 민수가 꽉 쥐고 있는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강태진의 심장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강태진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죽은 외동딸의 20살 시절 모습이 확실했습니다. 수연아, 내 딸 수연아. 강태진의 갈라지고 터진 입술 사이로 평생을 피토하며 부르다 목이 쉰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죠.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 이수연이에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혹시 우리 엄마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갔는데. 민수가 사진을 쥔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되물었습니다.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치명적인 고통 속에서도 강태진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두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강태진은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10살 소년 민수의 얼굴과 사진 속 딸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뚫어지게 응시했죠. 자신과 사랑하는 딸의 진한 핏줄이 이 척박하고 깊은 산골짜기 소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 강태진의 숨이 턱 끝까지 가빠지며 심각한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강태진이 부서진 상체를 격렬하게 들썩이며 입 밖으로 붉은 피를 토해냈죠. 수십 년 동안 단단한 금고 속의 아기옷과 함께 겹겹이 억눌려 있던 지독한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미치도록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순간에 화산처럼 폭발해버렸습니다. 크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내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주시는가. 강태진의 입에서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깊은 계곡 전체를 무겁게 울리는 찢어질 듯 슬프고도 끔찍한 통곡 소리였죠. 수십 년을 애타게 찾던 내 불쌍한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이 차갑고 깊은 산속 구덩이에서 온몸이 부서진 채 죽어가며 만나게 되다니. 강태진은 자신을 속인 조카보다도 이 기구한 운명을 만든 하늘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이러다 피가 다 빠져서 진짜 돌아가셔요. 민수가 너무 놀라 강태진의 가슴을 두 손으로 꾹 누르며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의 통곡과 눈물은 도저히 멈추지 않았죠. 핏발이 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태진의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남은 피와 섞여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핏줄, 내 불쌍한 강아지 하레비가 미안하다. 강태진이 부러진 팔뼈를 깎아내는 끔찍한 고통을 딛고 오른쪽 팔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핏빛 손으로 눈앞에 있는 손자 민수의 작은 뺨을 어루만지려 안간힘을 썼죠. 강태진의 거친 손끝이 민수의 따뜻한 뺨에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강태진의 육체는 한계를 넘어선 지 너무나 오래였죠. 극도의 감정적 동요와 상처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과다 출혈이 강태진의 남은 의식마저 잔인하게 앗아갔습니다. 손자의 뺨을 향해 허공을 맴돌던 강태진의 팔이
툭 하고 진흙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백구야 어떡해.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 민수가 강태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백구가 강태진의 뺨을 핥으며 불안한 듯 낑낑거렸죠. 강태진은 핏물이 묻은 두 눈을 완전히 감은 채 다시 깊고 서늘한 어둠 속으로 까무러치듯 기절했습니다. 강태진이 핏물을 토해내며 다시 까무러치듯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강태진의 코 밑에 작은 손가락을 대보았죠. 숨결이 아주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 진짜 돌아가셔. 산짐승들이 피 냄새를 맡고 더 몰려오기 전에 빨리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니까 내가 썰매를 만들게.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재빠르게 살폈습니다. 어른을 업고 올라가는 것은 10살 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민수는 계곡 주변에 쓰러져 있는 굵은 통나무 몇 개를 낑낑거리며 굴려왔습니다. 주변 나무에 질기게 얽혀 있는 칡넝쿨을 손도끼로 끊어내어 통나무들을 단단하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성인 남성 한 명을 눕힐 수 있는 납작하고 튼튼한 나무 썰매가 완성되었죠. 백구야, 내가 나무 지렛대로 할아버지 몸을 들어 올릴 테니까 네가 머리로 썰매를 밀어 넣어. 하나 둘 셋 하면 미는 거야. 민수가 굵은 참나무 가지를 강태진의 몸통 아래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체중을 실어 나무를 아래로 힘껏 눌렀죠. 강태진의 무거운 몸이 바닥에서 살짝 들려 올려졌습니다. 지금이야 백구야 밀어. 민수의 외침에 백구가 썰매 끝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썰매가 강태진의 몸 아래로 정확하게 미끄러져 들어갔죠. 민수는 칡넝쿨을 이용해 강태진의 몸이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금방 낫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썰매 앞머리에 매단 밧줄을 꽉 움켜쥐고 가파른 계곡 비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평소 무거운 땔감을 산 위로 옮길 때 사용하던 나무 도르래 장치가 비탈길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었죠. 민수는 도르래에 굵은 밧줄을 능숙하게 걸고 체중을 실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영차, 영차. 민수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르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회전했고 썰매가 조금씩 위로 끌려 올라갔죠. 백구도 썰매 뒤에서 두 앞발과 머리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 밀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이를 악물고 밧줄을 당겼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성인 남성이 실린 무거운 썰매를 끌고 절벽하단 비탈길을 완벽하게 올라갔죠. 비탈길을 지나 숲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자 나무와 흙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민수만의 귀틀집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민수는 썰매를 끌어당겨 강태진을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 강태진을 반듯하게 눕힌 민수는 곧장 부엌 아궁이로 달려갔죠. 능숙하게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자 방바닥이 금세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는 방 구석에 높이 쌓아둔 바짝 말린 약초 더미를 뒤졌습니다. 이 지열초랑 항생 버섯을 섞어서 바르면 상처가 곪지 않는다고 엄마가 그랬어. 피도 금방 멈출 거야. 민수가 약초와 버섯을 돌절구에 한가득 넣고 절국공이로 사정없이 지식이기 시작했죠. 방 안가득 쌉싸름하고 진한 약초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수는 곱게 지지겨진 약초 반죽을 한 움큼 쥐고 강태진의 찢어진 어깨와 허벅지 상처 위에 아주 두껍게 펴발랐습니다.
약초가 떨어지지 않게 깨끗한 천을 길게 찢어 단단하게 동여맸죠.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졌어. 부목을 대지 않으면 뼈가 어긋나서 평생 걷지 못하실지도 몰라. 민수가 마당에서 곧게 뻗은 단단한 나뭇가지 여러 개를 주워왔습니다. 민수는 강태진의 부러진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어긋난 뼈의 위치를 확인했죠. 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강태진의 다리를 잡고 한 번에 힘껏 당겨 뼈를 맞췄습니다. 기절한 상태에서도 강태진의 몸이 고통으로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민수는 곧은 나뭇가지들을 다리와 팔 주변에 덧대고 질긴 끈으로 흔들리지 않게 칭칭 감아 묶었습니다. 성인 의사도 놀랄 만큼 정교하고 완벽한 산골 소년의 응급처치가 모두 끝났죠. 민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강태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낡은 이불을 강태진의 목 끝까지 덮어주고 그 곁을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만 하루의 시간이 꼬박 지났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얕은 숨을 내쉬던 강태진이 마침내 무거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강태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죠. 천장이 낮고 흙냄새가 나는 소박한 오두막 아니었습니다. 강태진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깨와 허벅지의 깊은 자상 위에는 지혈을 돕는 약초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죠. 부러진 팔과 다리에는 나무 부목이 아주 정교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있었고 열도 완전히 내려간 상태였죠. 그 어린 꼬마 녀석이 나를 얘까지 데려와서 치료를 했단 말인가. 정령 기적이 일어났구나. 강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강태진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방 한구석에 놓인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죠. 상자 표면에는 예쁜 꽃문양이 정성스럽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뭔가에 강하게 홀린 듯 강태진이 나무 상자 쪽으로 기어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 강태진의 심장이 또다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죠. 상자 안에는 강태진이 딸이 아주 어릴 적에 직접 사주었던 빛바랜 아기 옷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딸이 그토록 소중하게 챙겨나갔던 바로 그 아기 옷이었죠. 아기 옷 밑으로는 손때가 묻은 두꺼운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떨리는 두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가출 후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딸의 고단한 삶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내가 너무 모질게 아버지를 떠나왔다.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플 때마다 따뜻했던 아버지 품이 그립다. 하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강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중반부에는 민수를 낳고 기뻐하던 내용이 가득했죠. 나에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생겼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수에게 멋진 할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군데군데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진 편지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병이 깊어져서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불쌍한 민수 혼자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요?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뵙고 싶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꼭 살아서 할아버지 품으로 가야 해. 핏자국이 선명한 딸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강태진은 결국
편지지를 가슴에 움켜쥐고 오두막이 떠나가라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내 불쌍한 딸아, 얘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갔단 말이냐? 이 못난 애비가 널 찾지 못해서 이 험한 산속에서 그 고생을 하며 눈을 감았어. 강태진이 바닥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돈이 산골짜기에서 병들어 죽어간 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흘렀죠. 강태진은 방금 전 자신을 치료해주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 10살 소년 민수가 바로 일기장 속의 아이임을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자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뿐인 소중한 친손자였죠. 그때 오두막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제가 몸 낫게 하는 약초 끓여왔어요.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강태진의 곁으로 다가왔죠. 얼굴에 숯검댕을 잔뜩 묻힌 채 맑은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손자의 모습에 강태진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진이 두 팔을 벌려 다가오는 민수를 으스러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약사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강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이고 내 새끼, 내 핏줄, 네가 내 손자 민수였구나. 하래비가 널 이제야 찾았어.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래비가 정말 미안하다. 강태진이 민수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수도 강태진의 품에 안겨 놀란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강태진의 목을 작은 두 팔로 마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면 꼭 안아드리라고 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엄청 보고 싶었어요. 민수의 눈에서도 참았던 맑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두막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진은 자신을 살려낸 이 작고 거친 손을 가진 손자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과 모든 권력을 전부 바치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 맹세했습니다. 밖에서는 영물백구가 오두막 주변을 철통같이 경계하며 든든하게 서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낡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태진이 민수의 뺨에 묻은 숯검댕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죠. 피도 눈물도 없던 철혈의 재벌 총수 강태진의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에 핏줄의 따뜻한 체온이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비로소 완벽한 진짜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피비린내로 진동했던 산골 오두막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눈부시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강태진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죠. 강태진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투박한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서 직접 캐온 당귀와 신선한 산나물로 정성껏 끓여낸 거친 죽이었죠. 할아버지, 산나물 듬뿍 넣어서 엄청 고소할 거예요.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드세요.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드셔야 기운이 빨리 나요. 민수가 나무 숟가락을 강태진의 손에 쥐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뭐냐? 우리 민수가 정성껏 끓여준 죽인데 단숨에 비워야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우리 손자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 좋구나. 인류호텔 주방장도 우리 민수 솜씨는 절대 못 따라가겠어. 강태진은 뚝배기째 들고 거친 산나물죽을 아주 맛있게 들이켰습니다. 재벌 총수로서 평생 산의 진미만 맛보았던 입맛이었지만
지금 이 투박한 죽 한 그릇이 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강태진은 그릇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우고는 기분 좋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는 곧장 마당으로 내려가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나무 빗으로 백구의 복슬복슬한 털을 꼼꼼하게 빗겨주었죠. 이내 자기 몸통만 한 묵직한 도끼를 번쩍 들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쩍쩍 패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야무지고 경이로운 생활력이었죠. 강태진은 툇마루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땀을 뻘뻘 흘리는 핏줄의 씩씩한 모습을 대견한 눈빛으로 관찰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산골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되자 강태진의 안색이 급격하게 창백해졌죠. 부러진 다리의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심한 고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마가 완전 불덩이 같아요. 다리 상처가 덧나서 심하게 굼고 있어요. 제가 산에서 캔 약초만으로는 열이 안 잡혀요. 아랫마을 약방에 가서 진짜 독한 약을 사와야겠어요. 민수가 차가운 물수건을 강태진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며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할애비는 괜찮다. 금방 털고 일어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길도 험한데 어린이가 혼자 그 먼 마을까지 어떻게 간단 말이냐. 강태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엄마도 열이 펄펄 끓다가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제가 빨리 뛰어가면 해지기 전에 약방에 다녀올 수 있어요. 민수의 맑은 눈망울에 커다란 눈물이 가득 맺혔습니다. 강태진은 손자의 결연하고 간절한 표정을 보고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죠. 강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묵직한 순금 시계를 힘겹게 풀어냈습니다. 세상에 단 몇 개 존재하지 않는 태성그룹 총수 전용의 한정판 시계였죠. 민수야, 마을에서 약을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게다. 할애비가 지금 당장 가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약방에 가서 이 시계를 내밀면 아주 독하고 좋은 약을 한가득 내어줄 거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강태진이 눈부시게 빛나는 금시계를 민수의 작은 두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꾹 참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으로 구해올게요. 백구야, 네가 할아버지 옆에서 뱀모독의 찰거머리처럼 잘 지키고 있어. 민수는 금시계를 겉옷 안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고 험한 산길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민수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수시간을 쉬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인근 시골 장터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약방에 도착했죠. 민수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약방 문을 거칠게 열고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약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서 크게 다치셨어요. 다리가 다 부러지고 상처가 골마서 열이 펄펄 나요. 제일 독하고 상처 빨리 낫는 약으로 엄청 많이 주세요. 붕대도 많이 필요해요. 민수가 헐떡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린 꼬마가 어쩌다 여기까지 숨차게 뛰어왔어. 독한 항생제는 비싸서 돈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넉넉하게 챙겨온 거니? 백발의 약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민수는 지체 없이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순금 시계를 꺼내어 약방 카운터 위에 덜컥 올려놓았습니다. 번쩍거리는 금시계 중앙에는
태성그룹을 상징하는 화려한 문양이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주면 좋은 약 엄청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 지금 돈은 하나도 없지만 이걸로 다 계산할게요. 제발 빨리 약부터 챙겨주세요. 약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시계를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순금인데 아주 귀하고 비싼 물건 같구나. 알겠다. 내가 제일 효과가 좋은 항생제랑 상처 소독약 붕대까지 넉넉하게 챙겨주마. 약사가 약통들을 꺼내기 위해 안쪽 진열장으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약방 유리문 밖에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2명이 민수의 행동을 아주 은밀하게 주시하고 있었죠. 강태진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인근 마을의 병원과 약방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던 킬러 독사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수하 중 한 명의 매서운 시선이 카운터 위에 놓인 금시계에 꽂혔습니다. 형님, 저 시계에 박힌 거 태성그룹 마크 아닙니까? 강태진 회장 영감이 항상 차고 다니던 그 한정판 금시계가 확실합니다. 수아가 무전기를 꺼내어 다급하게 독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장님, 장터 낡은 약방에서 강 회장의 시계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산골 꼬마 녀석이 이 시계를 들고 와서 약을 한가득 사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무전을 받은 독사는 즉시 약방 근처로 소리 없이 합류했습니다. 독사는 약방 창문 너머로 꼬마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죠. 약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상처에 이 약을 바르면 오늘 밤에는 진짜로 열이 내릴까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진짜 혼자란 말이에요. 민수가 묵직하게 담긴 약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묻는 소리가 독사의 귓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독사의 입가에 차갑고 비릿한 미소가 무섭게 번졌죠. 절벽에서 떨어져서 고깃덩어리가 된 줄 알았던 영감이 질기게도 살아있었군. 저 꼬마 녀석이 회장을 숨겨두고 간호하고 있는 게 분명해. 애송이 뒤를 밟아서 늙은이의 숨통을 오늘 밤에 영원히 끊어주마. 독사가 턱짓으로 수아들에게 은밀한 미행을 곧바로 지시했습니다. 약봉투를 품에 단단히 안은 민수는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발라주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발걸음이 한결 빨라졌죠. 독사와 킬러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년의 뒤를 교묘하고 집요하게 밟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산속 깊은 곳으로 진입하여 오두막 반경 1km 근방에 다다랐을 때였죠. 민수를 마중 나오기 위해 숲속 길목 바위에 엎드려 있던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코를 심하게 벌름거리며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낯선 냄새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해냈죠. 깊은 산짐승에게서는 절대 뿜어져 나올 수 없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차가운 쇳덩이 냄새였습니다. 크르르릉. 백구가 목덜미에 털을 빳빳하게 곤두세우고 산 아래쪽을 향해 아주 낮고 흉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람의 둔한 청각과 후각으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먼 거리였지만 영물인 백구의 감각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민수는 백구의 심상치 않은 경고 신호를 보고 단번에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낯선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산을 올라오고 있어? 멧돼지가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야? 민수가 백구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백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민수는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방에서 시계를 꺼내고 약을 살 때부터 누군가 자신의 뒤를 은밀하게 밟았음을
완벽하게 직감했죠. 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따라오게 놔두면 아픈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 뱀도 못 다니는 아주 무서운 길로 멀리 돌아가야겠어. 민수는 약봉투를 가슴에 꽉 품고 백구에게 조용히 턱짓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걷기 편한 평범한 등산로를 완전히 벗어나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절벽 우회로를 향해 몸을 가볍게 날렸죠. 오직 산짐승들과 산에서 나고 자란 민수만이 알 수 있는 아찔하고 좁은 샛길이었습니다. 민수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솔잎과 마른 나뭇가지를 끌어모아 자신의 발자국을 감쪽같이 지워버렸습니다. 백구 역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늑대처럼 날렵하게 민수의 뒤를 바짝 따랐죠. 소년과 들개는 순식간에 짙은 안개와 가시덤불 속으로 스며들어 킬러들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5분 뒤 산길을 뒤따르던 독사와 수하들이 덤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장님, 애새끼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 앞 바위에 서 있었는데 주변의 발자국조차 아예 안 보입니다. 독사의 수하가 거친 숨을 내쉬며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죠. 독사는 칼을 꺼내 주변의 덤불을 거칠게 베어내며 샅샅이 수색했지만 완전한 허탕이었습니다. 마치 숲의 정령이나 산도깨비에게 홀린 것처럼 눈앞에서 표적을 허망하게 놓쳐버린 것이죠. 이런 빌어먹을. 우리가 그깟 코 올리게 산골 꼬마 녀석 하나를 놓쳐? 이 산 지형을 아주 자기 앞마당처럼 훤히 꿰고 있는 약삭빠른 놈이야. 독사가 굵은 나무 기둥을 거칠게 걷어차며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잠복한 채 무의미하게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죠. 독사는 즉시 품 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어 서울 태성그룹 본사에 있는 강상철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아주 골치 아프고 불쾌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산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강태진 회장이 아직 죽지 않고 질기게 살아있습니다. 이 근방 깊은 산골짜기 오두막에 숨어서 어떤 꼬마 녀석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숲속에서 독사의 눈빛이 지독한 살기를 머금고 번뜩였습니다. 서울 태성그룹 본사 강상철의 넓은 집무실입니다. 적막한 방 안에 독사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죠. 강상철은 전화기 너머의 보고를 듣고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고깃덩어리가 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그런데 그 늙은 영감이 살아서 산골 꼬마 녀석이랑 같이 숨어 있다고? 내 놈들이 그러고도 전문 킬러야? 돈을 100억이나 처먹고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강상철이 책상 위에 쌓여있던 수십 개의 결제 서류들을 허공으로 모조리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바닥으로 흩날렸죠.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산골 꼬마 녀석이 산길을 짐승처럼 빠져나가서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이 있는 대략적인 위치는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끝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변명에 강상철은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내 놈들 말은 이제 하나도 못 믿어. 내일 아침에 이사회 열리고 회장 영감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난 끝장이야. 횡령죄에 살인 교사까지 더해져서 평생 햇빛도 못 보고 감옥에서 썩는다고. 내가 직접 내려갈 테니까 넌 산 밑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내 손으로 직접 그 늙은이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강상철이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가 강상철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죠.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태성그룹은 내 차지야. 절대 뺏길 수 없어. 그 늙은이가 살아서 돌아오기 전에 오늘 밤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리겠어. 강상철은 비밀 금고를 열고 현금 다발을 미친 듯이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강상철은 평소 어두운 일을 처리할 때 쓰던 불법 철거 용역 패거리 30명을 사비로 급히 끌어모았죠. 자정 무렵 강원도 첩첩산중 입구입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산길 앞에 검은색 차량 행렬이 난폭하게 멈춰섰죠. 강상철이 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흉기를 든 용역 패거리 30명이 무서운 기세로 강상철의 뒤에 도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독사가 강상철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죠. 부사장님, 이 밤중에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산 중턱 너머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귀틀집 하나를 찾았습니다. 강태진 회장이 그곳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강상철이 독사의 뺨을 거칠게 후려갈겼습니다. 입 닥쳐. 넌 이 일이 다 끝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야, 너희들 다 잘 들어. 이 산속 오두막에 늙은 영감탱이랑 꼬마 녀석 하나가 숨어 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방을 완벽하게 포위해. 강태진 목을 끊어오는 놈한테는 내가 1인당 현금 10억씩 꽂아준다. 무조건 다 때려 부수고 기름 부어서 뼈가루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 강상철의 광기 어린 명령에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부딪히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패거리들은 묵직한 기름통과 횃불을 나누어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산짐승길을 뱀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오두막입니다. 마당 주변을 넓게 순찰하던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우뚝 멈췄죠. 산 아래쪽에서 바람을 타고 아주 매캐하고 역겨운 기름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서고 발바닥으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가 지면을 울리는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거대한 살기를 감지한 백구가 쏜살같이 마당으로 달려왔죠. 컹, 컹, 크르르릉. 백구가 앞발로 굳게 닫힌 방문을 거칠게 긁으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얕은 잠을 자던 강태진과 민수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밖에 짐승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온 거야. 민수가 방문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대고 밖을 살폈죠. 어두운 숲속 나무 사이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오두막을 향해 빠르게 좁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산 밑에서 나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집을 완전히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어요. 민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태진은 창문 너머로 일렁이는 횃불 불빛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상철이 그 악기 같은 놈이 기어이 여기까지 사냥개들을 끌고 왔구나. 날 죽이려고 산에 불을 지를 작정이야. 민수야, 넌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어서 약초 배낭만 메고 뒷문으로 혼자 도망쳐. 하레비는 다리가 부러져서 내 집만 될 뿐이다. 넌 내 핏줄이니까 무조건 살아야 해. 강태진이 민수의 등을 억지로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도망치는 대신 강태진의 팔을 양손으로 꽉 붙잡았죠. 절대 안 돼요. 할아버지 두고 저 혼자 도망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 겨울에 감자랑 옥수수 숨겨두는 땅속 창고가 방바닥 밑에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제가 부축할 테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민수가 고집스럽게 강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자의 눈물겨운 효심에 강태진은 이를 악물고 부러진 다리에 힘을 주었죠. 민수가 방구석에 깔린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바닥에 두꺼운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땅속 지하 통로가 입을 벌렸죠. 백구야 먼저 들어가서 길 안내해. 민수의 외침에 백구가 먼저 날쌔게 지하 통로 안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마당 바로 앞까지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죠. 다 불태워버려. 문이고 창문이고 다 때려 부숴. 밖에서 강상철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다리가 불편한 강태진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통로 안으로 힘겹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머리 위로 나무 판자를 완벽하게 닫고 숨을 죽인 바로 그 순간이었죠. 쨍그랑, 와장창, 용역 깡패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오두막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죠. 기름 다 들이부어. 횃불 던져. 깨진 창문 틈으로 역겨운 휘발유가 마구잡이로 뿌려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 여러 개가 방바닥 위로 툭툭 내동댕이 쳐졌죠. 순식간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메말라 있던 귀틀집의 낡은 나무 벽면을 타고 붉은 화염이 폭발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치명적인 열기와 연기가 순식간에 오두막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죠. 문 부수고 당장 들어가서 시체 확인해. 강상철의 지시에 독사가 무거운 도끼로 방문을 산산조각 내며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뚫고 들어간 독사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부사장님, 방 안에 사람 새끼 하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고 있던 낡은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독사가 독한 연기에 기침을 콜록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방 안에 아무도 없다고. 도간에 든 쥐가 하늘로 솟았단 말이야. 이 쓸모없는 새끼들아. 다크웹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데 최고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불렀더니 번번이 허탕이야. 당장 주변 숲을 이잡듯 다 뒤져서라도 샅샅이 찾아내. 다리 부러진 늙은이랑 꼬마 녀석이 도망쳐봤자 이 산속이지. 무조건 내 눈앞에 잡아와. 강상철이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강상철은 길길이 날뛰며 독사의 멱살을 쥐고 거칠게 흔들었죠. 용역 패거리들은 불타는 오두막을 뒤로하고 손전등을 휘두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을 완전히 집어삼킨 불길은 그들이 무분별하게 뿌린 인화 물질을 머금고 더욱 미친 듯이 타올랐죠. 때마침 강하게 불어온 거센 산바람이 거대한 불똥을 주변 전나무 숲으로 쉴 새 없이 실어 날랐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 붙으며 산 중턱 전체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거대한 산불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무섭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지하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땀범벅이 된 강태진의 허리를 꽉 붙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죠. 할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 통로 끝이 산 뒤편 숲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민수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늙고 병든 할애비 때문에 어린 네가 생고생을 하는구나. 내 다리가 온전했다면 널 업고 뛰었을 텐데. 강태진이 기침을 쿨럭거리며 힘겹게 대답했죠. 마침내 통로의 끝이 보이고 두 사람은 빽빽한 전나무 숲 뒤편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오두막 쪽에서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고 있었죠.
민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강태진을 부축하여 인근의 덤불로 은폐된 바위 동굴로 조심스럽게 피신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짐승들도 잘 모르는 비밀 동굴이에요. 안전하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민수가 강태진을 동굴 안쪽 집더미 위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절대 내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저놈들은 돈에 미친 무서운 악귀들이야. 제발 여기서 숨죽이고 같이 있자꾸나. 강태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의 작은 손을 꽉 쥐었죠. 걱정 마세요. 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숲은 제 앞마당이랑 똑같아요. 제가 아주 혼쭐을 내주고 올게요. 민수는 강태진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년의 눈빛은 짐승을 사냥할 때 보여주던 침착하고 서늘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민수는 허리춤에 찬 손도끼와 굵은 밧줄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숲의 지형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그 시각 숲을 뒤지며 산을 올라오던 용역 깡패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죠. 빨리빨리 안 뛰어. 늙은이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밤중에 산속을 헤매게 만들어. 저기 덤불 사이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깡패 3명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낙엽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민수의 멧돼지 함정을 미처 보지 못했죠. 으악! 사람 살려! 앞장서던 깡패 3명이 수미터 깊이의 구덩이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닥에 커다란 함정이 있다. 다들 멈춰. 당황한 깡패들이 구덩이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며 뒤엉켰죠. 바로 그 순간 나무 위를 다람쥐처럼 타고 이동하던 민수가 손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나쁜 놈들아. 우리 산에서 당장 나가라. 민수가 우렁차게 소리치며 팽팽하게 묶여있던 밧줄을 도끼로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통나무가 시계추처럼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죠. 통나무가 깡패들의 가슴팍을 연달아 퍽퍽 강타했습니다. 으악! 내 갈비뼈. 다들 엎드려. 위에서 나무가 날아온다.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패거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려던 찰나였죠.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된 영물백구가 늑대처럼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적들의 수색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며 깡패들의 종아리와 발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었죠. 크앙! 컹! 아! 미친 개가 나타났다. 다리를 물렸어. 백구의 날카로운 이빨에 당한 깡패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의 비명이 터질 때마다 유령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산에 특화된 꼬마 소년과 들개의 지능적인 반격에 용역 패거리의 진영은 완벽하게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깡패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죠. 하지만 극도로 분노한 독사와 강상철은 달랐습니다. 이 쓸모없는 등신 새끼들, 당장 일어나서 앞장서지 못해. 강상철이 넘어진 부하들을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독사는 칼을 빼들고 바닥에 남은 핏자국과 흔적을 집요하게 따라갔죠. 남은 수하들을 이끌고 동굴 앞까지 끈질기게 추격해온 독사의 눈에 동굴 입구를 막아선 민수가 보였습니다. 요 발칙한 꼬맹이 녀석. 내 놈이 파놓은 장난질 때문에 내 부하들이 다쳤다. 늙은 영감탱이 저 동굴 안에 숨겼지? 당장 비키지 않으면 내 목통부터 끊어주마. 독사가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며 민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내가 도끼로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도망가. 민수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작은 손도끼를 꽉 쥐며 외쳤죠. 시간 끌지 말고 저 쥐새끼부터 찔러버려. 강상철이 뒤에서 이빨을 갈며 소리쳤습니다. 독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살상용 칼을 민수의 목덜미를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칼날이 민수의 작은 목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내 핏줄을 건드리지 마라. 강태진이 동굴 안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짐승처럼 포효하며 튀어나왔습니다. 강태진은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준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칼날 앞을 막아섰죠. 강태진이 민수를 품에 꽉 안고 넓은 등으로 칼날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독사의 칼이 강태진의 등을 찌르기 직전이었습니다. 동굴 옆 덤불 속에 조용히 매복해 있던 백구가 짐승의 탄력을 이용해 허공으로 거칠게 솟구쳐 올랐죠. 크앙! 백구가 독사의 팔목을 뼈가 부서질 듯 아주 강력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내 팔! 독사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살상용 칼을 땅에 떨어뜨렸죠. 백구가 독사의 몸통을 거칠게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음이 산속을 덮쳤습니다. 오두막에서 시작된 거대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 헬기들의 엄청난 프로펠러 굉음이었죠. 수십만 촉광의 강렬한 탐조등 불빛이 어두운 숲 전체를 대낮처럼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전원 무기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반항하면 발포하겠다. 산불 방화범을 잡기 위해 헬기와 함께 산을 에워싸고 진입한 수십 명의 무장경찰 타격대가 나타났습니다. 무장경찰들은 흉기를 들고 서 있던 강상철의 용역 패거리들을 단숨에 바닥에 지식이고 완벽하게 제압했죠. 강상철과 독사 무리는 반항할 틈도 없이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성그룹 부사장 강상철이야.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거야. 강상철이 발버둥을 치며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조용히 해. 넌 이제 살인 미수 방화범일 뿐이다. 경찰들이 강상철의 얼굴을 흙바닥에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눈부신 탐조등의 역광 속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관할 경찰서장이 동굴 앞으로 다가왔죠. 경찰서장은 민수의 품에 안겨있는 피투성이가 된 강태진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서장은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잡고 깍듯이 경례를 붙였죠. 강태진 회장님,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흉악범들은 저희가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찰서장의 우렁찬 보고가 불타는 산속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강태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에 안은 손자의 머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산불이 진압되고 날이 밝은 강원도 관할 경찰청의 삭막한 취조실입니다. 강상철은 값비싼 맞춤 정장이 흙먼지로 엉망이 된 채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오른쪽 손목은 책상에 수갑으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상철의 얼굴은 밤새 공포와 분노에 시달려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이것 당장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인단이 도착할 때까지 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 난 그저 우리 삼촌이 산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하러 올라간 것뿐이야. 독사라는 그 미친놈이 혼자 살인 계획을 세우고 산에 불을 지른 거라고. 난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란 말이다. 강상철이 핏대가 선 목소리로 형사를 향해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철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미친 듯이 발악했죠. 맞은편에 앉은 베테랑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강상철 씨, 밖에서 당신 지시를 받고 움직인 용역 깡패 30명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독사라는 자도 당신이 건넨 스위스 은행 계좌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살인 교사 혐의를 전부 자백했어요. 변호사가 수십 명이 와도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말에 강상철의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마.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형량 줄이려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증거 가져와 봐. 내가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으면 당장 내보내 달란 말이야. 강상철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 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덜컹거리며 거칠게 열렸죠. 머리와 팔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강태진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다 살아난 70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엄청났죠. 강태진의 등 뒤로는 김 비서실장과 작은 체구의 민수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삼삼촌, 아니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제가 회장님을 구하러 그 밤중에 산에 올라갔다가 저 몹쓸 깡패놈들한테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제발 저 형사들에게 오해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상철이 강태진을 보자마자 얼굴색을 싹 바꾸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짓 눈물까지 쥐어짜내는 강상철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강태진은 헛웃음을 터뜨렸죠. 강태진이 쥐고 있던 지팡이로 강상철의 명치를 매섭게 찔렀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놈이 내 조카라는 사실이 내 평생의 수치다. 네가 내 등에 칼을 꽂고 태성그룹을 집어삼키려고 용역 깡패들을 끌고 산에 불을 질러 내 입으로 내 목을 끊어오면 10억을 주겠다고 소리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 강태진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상철은 강태진의 압도적인 분노 앞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기만 했죠. 강태진이 턱짓을 하자 뒤에 서 있던 김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와 이동식 저장 장치를 형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장부의 원본과 강상철이 대포폰으로 킬러를 고용한 통화 녹음 내역입니다. 태성그룹 감사팀과 비서실에서 밤새워 교차 검증을 끝낸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죠. 그룹 차원에서 이자를 살인 교사 및 방화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합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량을 받게 해주십시오. 김 비서실장이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눈앞에 쏟아지자 강상철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회장님, 삼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감옥에 가면 진짜 죽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 전부 다 내놓고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살겠습니다. 강상철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죠. 재산을 내놓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다. 오늘부로 네가 가진 태성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은 완벽하게 몰수될 것이다. 넌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전과자로 평생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썩게 될 거다. 강태진이 강상철을 향해 자비 없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태진은 곁에 조용히 서 있던 민수의 작은 손을 꽉 쥐고 앞으로 당겨 세웠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탐내던 내 후계자 자리 말이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산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내 유일한 핏줄이다. 내 외동딸이 남긴 내 친손자란 말이다. 태성그룹은 이제 이 아이의 것이 될 테니 넌 감옥에서 평생 배나 아파하며 살아라. 강태진의 폭탄 같은 선언에 강상철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산속에서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보잘것없는 산골 꼬마가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강상철은 발작을 일으키듯 비명을 질렀죠.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왜 저런 촌놈 산골짜기 애새끼한테 간단 말이야. 삼촌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강상철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지만 경찰들이 달려들어 강상철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진짜 나쁜 아저씨 맞죠? 할아버지 다치게 한 벌 꼭 받아야 해요. 감옥에 가서 평생 반성하라고 하세요. 민수가 강태진의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상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하다가 결국 경찰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죠. 경찰청 1층 로비는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강상철과 용역 패거리들이 로비로 끌려 나오자 엄청난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졌죠. 강상철 부사장님, 친삼촌을 청부 살해하려 한 게 사실입니까? 비자금 횡령을 덮으려고 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강상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얼굴을 가리느라 급급한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몰골이었죠. 승리에 도취되어 그룹을 집어삼키려던 탐욕의 화신은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흉악범으로 완벽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강태진이 민수의 손을 잡고 로비 중앙에 마련된 임시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살아 돌아온 재벌 총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강태진은 오늘부로 태성그룹 내에 썩은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내고 대대적인 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세상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씩씩한 소녀는 깊은 산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려낸 제 유일한 핏줄이자 태성의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강태진의 묵직하고 단호한 선포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졌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단정한 구두를 갖춰 신은 민수는 쏟아지는 불빛이 신기한 듯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내 강태진의 손을 꽉 마주잡고 카메라를 향해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이 전국으로 생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의 넓은 회장실 안입니다. 압도적인 도심의 전망을 자랑하는 최고급 공간이었지만 내부의 풍경은 예전과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죠. 숨막히는 결제 서류와 차가운 장식품들이 가득해야 할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아주 낯선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산나물 도감과 흙이 묻은 각종 희귀 약초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나무 덮채 모형들이 책상을 한가득 차지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절벽에서 캤던 도라지보다 훨씬 더 좋은 산삼이 있대요. 잎사귀가 5개 달린 건데 이거 캐서 다려 먹으면 할아버지 다리 아픈 거 평생 안 아프게 싹 낫는데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소년 재벌 민수가 커다란 돋보기를 낀 채 약초 도감을
뚫어지게 살피며 제잘거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했지만 눈빛과 말투는 여전히 산골을 누비던 순수한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죠. 허허, 우리 손자가 캐다주는 산삼을 먹으면 할애비가 100살이 넘도록 펄펄 날아다니겠구나. 당장 내일 모레라도 산에 올라가야 할 판이야. 강태진이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안경을 벗으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피도 눈물도 없던 독재자 같던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도록 활짝 웃는 영락없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회장실 한쪽 푹신한 대형 소파 위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영물백구가 배를 뒤집고 누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낮잠을 즐기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진짜 저랑 선산에 가시는 거 약속하셨죠? 백구랑 같이 가서 제가 멧돼지 잡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도끼 딱 들고 이렇게 슉 하고 던지는 거예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냥꾼 흉내를 내며 씩씩하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오냐오냐. 약속하고 말고. 할애비가 우리 민수 멧돼지 잡는 거 구경하러 꼭 갈 테니까 장비 단단히 챙겨 놓아라. 하하. 강태진이 민수의 귀여운 행동에 배를 잡고 껄껄거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회장실 안을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강태진의 시선이 머무는 서재 한편에는 최고급 액자 2개가 나란히 전시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수가 품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죽은 딸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다른 하나는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아기 옷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독했던 재벌 총수의 삭막한 삶에 산골 소년이 가져온 뜨거운 가족의 정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막강한 권력이나 엄청난 돈보다도 피보다 진한 천륜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 할아버지와 손자의 찬란하고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회장실 밖으로 오래도록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차가운 권력의 정상에서 외롭게 살아온 강태진 회장과 척박한 산골짜기에서 맑은 마음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온 손자 민수의 기적 같은 조우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벼랑 끝으로 내몬 강상철은 결국 자신이 피운 불길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완벽한 인과응보를 보여주었죠. 반면 대가 없이 다친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작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은 얼어붙었던 재벌 총수의 가슴을 녹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짜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눈부신 활약을 펼친 영물 백구의 든든함까지 더해져 더욱 가슴 뭉클하고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품어주는 가족의 따뜻한 체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온기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